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박종일의 땅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267번째 시간입니다. 신문으로 치면은요. 오늘의 제목은 5냥의 이 몸을 노비로 팔겠나이다 입니다. 1756년 영조 때 안랑이라는 여자가 한 말입니다. 글입니다. 서글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지구의 모든 나라가 가난하긴 했지만 참 뭐랄까요? 그 가난의 극에 그리고 사회 모순의 극에 몰려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소제목은 스스로 노비를 택한 노비 계약 자매문기라고 붙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안동별궁이라는 곳에서 벌어졌던 5만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회동, 서울 안국동에 있는 그 안동별궁에서 이 어떻게 해서 그 형성이 됐고 그게 천민을 기리는 공예 박물관으로 됐는지까지를 좀 재미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재미라기보다도 조금 서글픈 얘기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안동별궁 얘기할 때 1624년에 인조가 국가가 보유한 기와와 목재로 정명공주의 저택을 신축하려 하자 사관원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 제목과 기와는 자식을 팔고 지어미를 잡혀서 고요를 짜낸 끝에 나온 것이다. 그런 신축하지 마시라. 근데 인조는 그들 강행을 했죠. 자, 그때는 별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이 문장에 이상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자식을 팔고 지어미를 잡혀서 전쟁포로도 아니고 납치온 이웃말 개똥이도 아닌 자기 아들과 아내를 팔아서 세금을 메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을 팔아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자매노비라고 하고 스스로 팔았다는, 그리고 그 계약 문서를 자매문기라고 합니다. 이 자매문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노비 그럴 때 이 노는 남자 종을 이야기하고 비는 여자 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 시대는 귀족 국가, 고려라는 왕국은 귀족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노비의 노동력은 그 귀족의 권력 기반 가운데 하나였죠. 자, 큰 농장을 소유했었으니까요. 근데 엄마가 노비면 아비가 양인이어도 자식은 노비였습니다. 엄마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따라서, 아빠가 양인인데 아빠 따라가 버리면 노비가 줄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왕실과 귀족이 노비에 집착했나를 알 수 있죠. 심지어 몽골 지배하에도 노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로 치면 총독부쯤 되는 그 정동행성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원나라에서 관리가 파견을 와서 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그런 기구였죠. 활리길사라는 사람이 이 행성의 그 그러니까 평장으로 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여기는 노비가 이렇게 많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 가운데 한쪽이 평민이면은 그 자식은 무조건 평민으로 하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몽골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때 한인들이 고려의 예법은 그렇지 않고 법은 절대 바꾸지 못한다고 즉각 거부를 해버립니다. 원나라는 초대 황제, 그러니까 몽골 제국으로 치면 5대고 원나라 제국으로 치면 초대 황제인 쿠빌라이 세조 이래로 고려와 어떤 묵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불계 토풍, 이 고려의 풍토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죠. 쿠빌라이가 권력 투쟁에서 쫓기고 있을 때 고려가 도와준 게 있습니다. 편을 들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황제가 되라는 징조이고 그리고 고려를 도와주라는 징조다. 그래서 고려를 굉장히 많이 봐줬습니다. 그랬던 일은 제가 쓴 그 글이 또 있습니다. 고려의 풍섭. 그러니까 고려의 대몽항쟁과 세조 구제 라는 글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다음번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조 이래로 이 고려는 그런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풍습, 그리고 고려의 옷, 복식, 그리고 태도는 절대 바꾸지 않도록. 원나라가 뭔가 딴 데 가서는 원과 변발을 시키고 다 시켰는데 고려만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양쪽이 노비라면 어디든지 무조건 세습이라는 이 악풍을 북에만 따르도록, 북이 아버지가 천민일 때만 노비가 되도록 그렇게 개혁을 한 사람이 새로운 왕국, 조선의 3대 왕 태종이었습니다. 1414년에 6월 달에 예조 판서 황희가 건의를 합니다.
이거 좀 놔두면 안 되겠다고요. 그랬더니 태종이 이렇게 선을 하죠. 하늘이 백성을 낼 때 본래 천민이라는 없었다. 이제부터 노비 여자가 양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모두 양인이다. 이걸 종부법, 양천 종부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부법을 종모법으로 다시 환원시킨 사람은 세종입니다. 성약 질서를 부순다는 거죠. 이 천민은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함으로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을 양인을 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과 천민이 서로 관계하는 것을 일찍 금지하고, 그리고 이 법을 어겨서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 소생들은 공노비로, 관노로 삼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1432년에. 그랬더니 대신들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대신들이 뭐라 그랬냐면, 전하 맞습니다. 그런데 낳은 자식들을 국가가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종모법이 다시 환원이 돼서 돌아왔고, 양인과 노비 사이 혼인은 불법이 됐고, 그 불법 행위로 생긴 자식은 노비가 됐습니다. 그 세월이 몇십 년 흘러서 1485년에 조선정부가 경국대전이라는 성문법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걸 반포할 때 이 법을 성문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됐냐면, 천민의 자식은 어미를 따른다. 만일 천민 남자와 양민 여자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아비를 따른다. 어찌됐든 둘 중에 천민인 걸 따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찌됐든 천민이 되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그물에 걸린, 어마어마한 그물에 걸린 듯이 노비 부모를 가진, 한쪽이라도 노비를 부모로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는 게 노비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존을 보장받는 대신에 인신의 자유와 존엄을 박탈당하는 그런 존재였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겠죠. 실록은 이들을 천민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저 천구, 입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양민을 팔려는 유혹도, 노비로 팔려가는 유혹도 늘 존재했습니다. 그때도 브로커도 있었답니다. 양민을 어떻게든지 노비로 넘기면 구전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노비로 팔려가려는, 존엄을 손상하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존엄을 포기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노비로 팔려가는 유혹도 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양민을 노비로 삼는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왜냐, 유혹을 끊는 게 법이니까요. 양민을 노비로 팔다가 적발되면 장 100대에 삼천리 유배형이 떨어졌습니다. 적발이 되면요. 그리고 게다가 자기 자손을 노비로 팔면은 장 80대고, 아내를 팔면 남을 판 범죄와 동일하게 장 100대에 삼천리 유배형을 내렸습니다. 세종이 즉위하고 넉 달 뒤에 경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왕과 그리고 학자들, 대신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그걸 주무하던 담당관을 시강관이라고 합니다. 정초라는 시강관이 경연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나라 백성 생계가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파는 처지에는 이르지 않았나이다. 하지만 언제나 공공함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왕께서도 그걸 늘 생각하십시오라고 하죠. 먹고 살만하다 이겁니다. 세종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찌 공공한 사람이 없겠느냐. 그럼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궁중에서 자랐으므로 백성 살림이 힘들고 고됨은 다 알지 못한다. 몰랐던 겁니다. 애민정신은 무장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백성의 삶은 그렇게 쉽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한 30년밖에 안 된 그때입니다. 1413년이라는 게. 세종 즉위년,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족 판매 행위, 가족 노비로 팔아넘기는 행위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가족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아까 말씀드린 인조 때 그런 상상 초월 사태로 확대된 겁니다. 가족과 자기 몸을 노비로 파는 계약 문서를 자매문기라고 합니다. 스스로 파는 문서에 기록된 문서라고 하죠. 18세기 정조 때 작성된 유서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용 문서 양식집입니다. 우리 지금 이력서 무슨 책 이런 걸 표준 양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때도 관용으로 쓰는 문서의 양식을 모아놓은 그런 양식집이 존재했습니다. 그걸 유서필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비문권이라는 제목의 문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매문기 양식입니다. 표준 양식이 존재할 정도로 가족 판매가 일상적이었다는 뜻이죠. 인신의 자유와 존엄을 포기하면 생존이 보장되니까 가족과 자기 자신을 노비로 파는 일이 빈번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점점 더 유명무실해져 갔습니다. 그러기에 관용서식집인 유서필지에도 이 자매문기가 공식적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처벌은 그저 법제로만 나왔습니다. 그 서글픈 군상이 자매문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자매문기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안낭이라는 여자가 자매문기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건융 21년 병자년 2월 20날 조세의 앞으로 글로써 밝힙니다. 죽음의 세월을 살아낼 방도를 찾을 수 없고 험난하고 즐겁지 않지만 노모를 살릴 방도 또한 없습니다. 부득이 5냥을 받고 제 몸을 팔겠습니다. 또 이후에 자식이 생기면 아이 또한 영원히 노비로 팔겠습니다. 만약 훗날 이에 대한 말이 나오거들랑 이 문서를 관아의 질시에 바로잡을 일입니다. 건융 21년이면은 서기 1756년, 영주 32년입니다. 그때 봄이 갓 올 무렵에 이 안낭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노비로 팔았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안 씨는 양인이었습니다.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월에 살 방도가 없어서 스스로 남의 집 노비가 되는 길을 택했죠. 늙은 어미를 봉양할 방도가 없었답니다. 몸값은 5냥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찌어찌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 또한 영영 노비로 판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글을 읽거나 쓸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오른손을 종이에 대고 이렇게 붓으로 그려서 서명을 대신했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유생이 문서를 작성을 하고 이 본인이 증명용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 문서에 나오는 글로써 밝힌다. 한문으로 명문. 그리고 이 문서를 관의 제시에 바로잡는다. 이런 따위의 문구는 자매문서 공통으로 보이는 그런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서필지, 거기 있는 표준 양식이죠.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건융 51년 12월 22일에 최생원 댁 노비 유성 앞에서 문서로 밝힙니다. 라고 시작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정일제라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흉년을 당해서 80 노모로 부양할 방도가 없기로 마음 먹은 아내와 20살짜리 둘째 아들 창훈이, 16 먹은 셋째 딸 흥년과 12살 먹은 용훈이, 8살인 다섯째 용재, 3살 난 창돌이를 각각 5냥씩, 그리고 뒤에 태어날 7째 아이까지 노비로 영원히 파나이다. 정조 10년입니다. 1785년 정일제라는 사내가 온 가족을 최생원이라는 사람 집에 노비로 팔았습니다. 이유는 흉년이라 노모를 봉양하기가 불가능해서요. 아내 뱃속에 있는 7째 아들까지 팔았습니다. 문서에는 정일제 본인을 제주, 물건 주인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관에 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바로잡을 일이다 라는 문구도 그대로 있습니다. 정일제가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을까요? 인면수심의 어떤 악마일까요? 아니겠죠. 자기가 일을 해서 이 많은 가족을 노모와 함께 보살필 힘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는 노모를 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신의 구속을 당하더라도 먹고 살라고 노비로 전락을 시킨 겁니다. 1793년에는 이름이 이쁩니다. 아기연이 라는 여자가 사람이 죽어나는 끔찍한 흉년, 대살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흉년에 기근과 역병이 만연해서 명을 보지도 못할까 두려워서 본인과 13살짜리 맏아들 용복이 그리고 6살 먹은 딸 초래를 25냥에 팔고 뒤에 낳을 자식들도 모두 영원히 노비로 팔았습니다. 아기연이의 남편 원차세 그리고 아이들의 삼촌이죠. 시아버지인지 도련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명순이 증인으로 이 계약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원차세와 명순이라는 사람 악마가 아니겠죠. 조금 서글퍼집니다. 박종숙이라는 사람을 볼까요? 저하고 이름이 두 자가 겹치네요. 한자는 다릅니다. 빚을 갚을 도리가 없어서 39살 먹은 소인 박종숙은 본인과 42살 먹은 아내 구월이와
33살짜리, 30살짜리 첩 시월이와 6살짜리 맏아들과 3살 박이 둘째를 노비로 팔겠나이다. 건양 원년 11월에 작성한 자매분기입니다. 장남은 빠져있고 둘째, 셋째를 팔고 그리고 첩까지 뒀던 첩까지 팔았습니다. 본인과 첩이 있다는 것은 제법 살만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양민이 노비로 온 가족을 팔아넘긴 겁니다. 온 가족을 노비 시장에 내놓겠다는 그런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누구 손인지 모르겠지만 손바닥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있을 것이고 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아마 아내 9월이와 첩 10월이가 아닐까요? 건양 원년은 1896년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작성한 게 11월입니다. 그 1896년 어떤 일이 났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고종 왕비, 고종비 민씨가 일본에 내서 암살당한 그 해입니다. 그해 10월 달에 암살이 되고 11월 달에 만약에 둘 다 양력이라면 그렇다면 그때 한 달 만에 이제 또 노비로 자기 가족을 내놓겠다는 그런 문서입니다. 근데 이 문서는 특징이 누가 사겠다라는 이 매입 주체가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계약이 불발됐다는 겁니다. 표준 양식 문서를 작성해놓고 자기네들을 시장에 내놓고 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노비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도광 2년이라는 해에 11월 달에 복쇠와 복섬이 부부가 또 자기들을 노비로 내놓습니다. 복쇠는 32살 먹었고 그리고 복섬이는 28살이었습니다. 부부였죠. 박시선을 가진 박승지댁에다가 자기들을 팔았습니다. 자식인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생활고가 이유였습니다. 이 또한 조건은 영영 노비로 판다였고 가격은 두 사람 합쳐서 25양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복쇠 본인 글씨인 듯한 필체로 복쇠와 복섬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손바닥이 있는 듯한 그 손바닥이 가로로 이렇게 누워서 그려져 있습니다. 도광 2년은 1822년 순조 22년입니다. 19세기 초는 밀란 시대였습니다. 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어려웠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만큼 모순이 증폭이 되고 쌓여갔던 그런 때입니다. 한해전 82년이니까 그 한해전 81년 1821년에 조선 팔도에 역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유도 아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흉년이 겹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조 이후 구한말까지 엄청나게 많은 자매문서가 박물관과 역사관련 기관에 산적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매문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대한제국이 건국된 해가 1897년입니다. 4년째인 1900년, 광무 4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재금이라는 여자가 또 10살 난 자기 딸 갓난이를 윤참판댁에 팝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작은 계집, 이 소녀는 지아비를 잃고 빚이 수백금이라 부득이 10살 난 여식 갓난이를 500냥에 윤참판댁에 영원히 팔려 하오니 훗날 족친 가운데 이 일을 제기하는 자가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하오리다. 이듬해에는 조봉길이라는 사람이 살 길이 없어서 6살 먹은 딸 완례를 윤참판댁으로 당오전 1천냥에 팝니다. 당오전이니까 아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재금이 딸하고 가격대가 비슷하겠죠. 200냥이니까요. 조봉길은 현금 대신에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찰벼 5섬, 매벼 4섬, 그리고 추모라고 적혀 있는데 추모라는 곡식 한 섬에서 10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완례를 윤참판댁으로 노비로 들여보냅니다. 재금이도 조봉길도 자기 딸 갓난이와 완례를 영원히 노비로 판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에 최씨성을 가진 여자가 10살짜리 자기 딸, 이분은 이름이 갓난입니다. 이 갓난이를 노비로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긴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판다라고요.
기뇽차, 급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 문장에 이 급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딸에게 매긴 몸값은 362냥 53전입니다. 사람 몸값이 이게 정확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자기가 급전이 필요한 돈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빚이 아마 이 집까지 합쳐서 362냥 53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서에는 최 씨 손바닥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갓난이를 사간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거래가 불발됐다는 거죠. 이 최 씨가 자기 딸 갓난이를 내놓은 때가 만국 1년 전인 대한제국 융이 3년 1909년 음력 11월입니다. 한겨울이죠. 만국 1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도 이미 공식적으로는 노비라는 제도가 사라졌지만 대한제국의 황민들은 자기 가족을 팔려고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륜을 저버린 금수였을까요? 가족 판매의 증인이 됐던 아기연이의 남편 원차세. 혹시 이 사람은 무능한 본인을 탓하면서 가족에게 그냥 살 길을 열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비를 둘러싼 이야기는 그런 기억은 한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스스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왜 됐는지, 그리고 노비에서 신분 상승을 노리거나 신분 해방을 노렸던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